안녕하십니까. 이번 주차에는 주식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이사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회 관련된 내용으로는 이사라든가 이사회, 대표이사 그 각각의 권한과 의무가 뭐고 책임이 어떠한 사항이 있는지, 그리고 최근 상법 개정으로 도입된 이사회 위원회 제도, 또 업무집행 지시자의 책임에 대해서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개괄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체적인 표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이사와 관련된 내용을 보면, 먼저 이 이사가 어떻게, 이사라는 게 뭐고, 어떠한 기능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수라든가 어떻게 구성되고, 권한은 어떠한 사항이 있고, 의무는 어떠한 사항이 있고, 책임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쭉 공부를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 이사라고 하는 것은 이사회 하나의 구성 멤버가 된다라는 것. 그래서 이사에 대해서는 기관성을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이사의 구성원이 되는 자격에 불과하는 거지, 이사 그 자체가 회사의 기관이 되지는 않는다라고 하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이사회 구성으로 이사가 모여서 이사회 구성이 되는데, 이사는 뭐냐면 회의체 구성기관입니다. 그래서 이사회라는 것은 주중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외에 다른 사항에 대해서 업무 집행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기관이다라고 하는 점을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각각 이사의 권한이 뭐고, 책임이 뭐고, 그 다음에 결의 요건이 어떻게 되고, 그 의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어떻게 의결권을 행사하는지, 그러한 방법들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사회에서 이 결정을 하게 되면, 그런 결정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집행하는 게 생기고, 이 집행과 아울러서 회사를 대표하는 기관이 뭐냐면 대표이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이사라고 하는 것은 업무 집행과 회사를 대표하는 두 가지의 중요한 기능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각각의 대표이사는 어떻게 선임이 되고,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 권한이 있고, 그러한 것에서 책임이 있는지, 그러한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회위원회에 대해서는, 이사회위원회에서는 이 이사회에서 중요한 사항을 결정을 하지만, 이제 현대사회가 굉장히 복잡해지고 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 부분에 대해서, 예컨대 이사 후보 추천위원회라든가 경영위원회, 재무위원회, 환경개선위원회,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한 분야에 대해서 그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 그러한 이사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이 법이 IMF 이후에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 내외에 이렇게 구성이 되도록 하고 있는데, 그러한 이사회 기능이 뭐고, 이사회와 이사회위원회의 관계가 어떤 관계 속에서 구성되는지, 그리고 그러한 권한 분배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이사회위원회의 결의사항이 이사회에 의해서 어떻게 다시 재구성될 수 있는지,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밑그림은 이렇게 되어 있다는 점을 공부를 하시고, 이 부분을 이 부분에다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요약을 하시거나 다른 교재를 읽으시면서 여기에다 보충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한눈에 이사회와 관련된 이사와 이사회, 대표이사, 이사회내 위원회, 이러한 것과 관련된 내용을 한눈에 잘 정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먼저 이제 부분별로 보겠는데, 이러한 부분은 뒤에서 이제 자세히 살펴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도 자세하게 여기서 설명하지는 않고 개략적으로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배우는 것은, 자, 이사회와 관련된 내용인데, 이사회의 기능, 선임 이런 거에 대해서 쭉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고, 권한, 책임, 앞에 나온 거를 좀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보기 좋게 재구성한 거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사의 책임, 다 이사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 대표이사, 의의라든가 선임, 종임, 권한 관련해가지고 업무 집행 지시자의 책임, 이런 부분인데, 역시 뒤에서 자세하게 공부를 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기 좋게 글씨를 크게 해서 확대 해놓은 거니까 참조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사회는, 자, 이 사회가 뭐다? 의사에 관한 의사결정권이고, 이사의 감독권이 있다. 이러한, 거에서 두 가지 중요한 기능이 있다라고 하는 점. 그 다음에, 이 사회에서 의결권 행사는, 대리권 행사도 불가능하고, 전화 이런 건 불가능하지만,
동시에 보고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말하면 화상회의입니다. 화상회의 이것은 가능하다라고 하는 점,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개략적으로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다시 반복이 됩니다. 자세하게. 그다음 이사회위원회는 이제 두 사람 이상으로 이사로서 구성이 되는데, 자 어떠한 상황에서 위임이 가능하고 어떠한 상황은 위임이 불가능한지, 그러한 거고 이사회와 이사회위원회의 관계가 어떤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이번 주에 공부하실 내용을 쭉 살펴보았고, 이제 하나씩 보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는 하나의 기관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관이 아니고 이사회의 구성원이 되는 자격이 될 뿐이고, 그 다음에 대표이사의 전제 자격이 될 뿐이지 이사의 기관은 아니고, 이사의 기관은 누구누구다? 이사회와 대표이사만이 회사의 주식회사에서 업무 집행기관이 된다. 즉 이사는 이 주식회사에 있어서 기관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점 이해를 하시고요. 자, 이사의 의를 보게 되면 이사라고 하는 것은 이사의 구성원으로서 회사의 업무 집행에 관한 이사결정과 이사를 통하여 대표이사를 감독하는 권한을 가지는 자, 이게 민법상의 위임관계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민법상의 위임관계면 항상 무슨 의무죠? 성관주의 의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사의 의무편에서 배우게 되는 이사의 성관 의무 또는 충실 의무, 이런 말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이 민법상의 위임관계에서 도출되는 그러한 이사의 충실 의무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전에 설명드렸는데 이사는 주식회사의 기관이 되느냐에 대해서 학설은 이 긍정하는 견해와 부정설이 나눠지는데 다수설은 부정한다. 그래서 현재는 이 주식회사에 있어서 이사라고 하는 것은 이 주식회사의 독립된 기관으로서 있는 게 아니라 단지 이사회의 구성 멤버가 되고, 그 다음에 대표이사 자격의 전제 조건에 불과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이사는 어떻게 선임할 것인지, 이사는 어떻게 선임할까요? 자, 이사는 어디서 선임한다고 그랬죠? 주주총회에서 보통결의로 선임한다라고 이미 우리 주총결의상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주주총회 보통결의로 이사를 선임을 한다. 그 다음에 그 정관의 요건 완화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발기설립과 창립총회에서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거는 이제 회사의 설립 단계에서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고, 보통은 이제 회사가 설립된 다음에 이사는 어떻게 선임하냐 하는 주총에서 보통 결의로 선임을 한다라고 하는 건데, 단지 이제 재밌는 것은 이사회에서 이사로 선임했다고 해서 바로 이사로서의 법률상 권리와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단지 이사가 주주총회에 선임되었을 때는 그것은 이사가 되는 게 아니고, 그 회사가 이사에 대해서 당신이 이사가 되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청약과 함께 이사가 될 사람이 좋습니다, 제가 당신 회사의 이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승낙의 요건, 그래서 이 회사에 대한 회사의 청약과 이 피선자, 즉 이사로 선임된 자의 승낙에 의해서 임용 계약이 성립되면서 된다. 그리고 이 이사와 회사의 관계는 위임 관계가 되고, 그 다음에 이사로서 선임되면 뭐가 돼야 되죠?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의 선임은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하되, 그 다음에 등기 사항이다라고 하는 점. 자, 그 다음에 이사 선임과 관련해서 한 가지 재밌는 거는 이제 주주총회에서 보통결의를 선임한다고 했는데, 집중투표제라는 게 이제 도입이 됐습니다. 그러면 집중투표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설명을 드리면, 예컨대 A, B, C 이 세 사람의 이사가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의 이사가 있는데, 예컨대 갑이라는 주주가 이 회사의 주식을 50%를 가지고 있습니다. 을이라는 주주는 30%의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B형이라는 주주는 10%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소수주주, 누군지 모르는 소수주주가 10%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자, 주주총회에서 이 사회를 선임한다고 했을 때, 만약에 소수주주를 빼고 이 세 사람, 갑을, 병 이렇게만 전제를 한다고 하면, 자, A 이사, B 이사, C 사람 각각에서 세 사람의 이사를 선임하는데, 이러한 경우에 누구 뜻대로 다 선임될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는 무조건
갑의 뜻대로 다 선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A라는 사람에서 갑이 50%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10%면 90분의 50이잖아요. 그러면 과반수 이상을 항상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 갑의 뜻대로만 A, B, C 다 이렇게 입맛에 맞게 갑의 입맛대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을이라는과 병이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은 자기가 갑보다 적게 갖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자기 뜻대로 하나도 이사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의해서 이 갑의 행포를 막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을과 병이 자 A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는 게 몇 프로죠? 30%. B에서 행사할 수 몇 프로? 30%. C에서 행사할 수 몇 프로? 30%. 이걸 다 행사하지 않고 이 사람한테 을이 90%를 행사해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병도 마찬가지로 뭐 10% 해서 이 사람한테 30%를 행사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을과 병 이런 즉 갑보다는 적게 갖고 있지만 이 을과 병이나 이런 사람이 자기 뜻대로 이사를 한 사람 정도는 선임할 수가 있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집중투표라는 것은 이 각각의 분산되어서 행사되어야 할 투표수를 한 사람에게 몰아서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이것을 집중해서 투표한다고 해서 집중투표자라 합니다. 그래서 자, 집중투표제를 할 사람은 자, 회의 7일 전에 회사에 대해서 100분의 3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회사에 대해서 집중투표제에 의해서 이사 선임할 것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 이제 인정이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 이제 회사가 공고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집중투표가 도입되는데 여러분들은 집중투표제의 개념이 뭔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 수는 몇 명이 되냐? 이사 수는 3사람 이상이어야 되는데 단지 회사가 규모가 작은 회사 이런 경우는 예컨대 회사의 자본금이 1억인데 예컨대 이사가 3사람 이상이 되기 때문에 A, B, C 3사람은 전부 이사를 선임해야 된다 그러면 회사의 자본 규모에 비해서 너무나 많은 이사가 많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사에 대한 임금이 나간다든지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지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막기 위해서 이사를 소규모 회사에서는 한 사람 아니면 2사람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자 이사 임기는 3년 초과가 금지되고 그 다음에 정관으로 그 임기 중에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정결시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무슨 소린고 하면 이런 뜻입니다. 자 2008년이라고 가정합시다. 2008년 12월 31일 날 정기주총이 열렸습니다. 12월 결산법인인데 자, 결산법인인데, 예컨대, 이제 이 12월 결산법인이 정기주총회의 1월 15일 열려서 1월 30일, 즉 2월 1일부터 이사가 선임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쭉 가겠죠? 자, 2월 1일부터 선임돼서, 그 다음에 2009년 1월 31일까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 다음에 2010년 1월 31일까지 1년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2011년 1월 31일까지가 3년이 됩니다. 그래서 3년 연장이 안 되는 거죠. 3년 초과가 안 되는 건데, 근데 2011년 주주총회를, 자, 2011년 1월 15일 날 연 게 아니고, 2011년 주주총회를 3개월 이내에 개최하면 되기 때문에 2월 15일 날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 선임 이런 경우를 전부 이제 2월 15일 날 선임을 했습니다. 그러면 1월 30일 날 자기 임기가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1월 31일부터 2월 15일까지 이사가 자기 임기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때 그만둬도 되냐? 그건 아니고 그 임기 중에 최종 결산기가 이때죠.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총회 종결시까지 즉 2월 15일까지 이사의 임기가 3년을 넘더라도 연기될 수 있다. 연장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왜 그런 거 아니? 자, 이때 이 정기주총회 열리기 위해서는 이사회에서 안건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그 다음에 수집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사 임기가 3년이 됐다고 해서 그만두게 한다라고 했을 때는 주식회사의 이사의 기능이 마비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사의 기능이 마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러한 경우에는 정기주총, 마지막 주총까지로 연기될 수 있다. 즉 연장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고, 자 임기의 기산점은 실제 이사에 취임한 때라고 보는 게 뭐 맞냐면 아까 이사회에서 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다고 해서 이사로 되는 게 아니고 회사에서 이사로 선임된 자에 대한 피선자에 대한 청약과 이사가 승낙했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실제로 이사의 선임은 이때 취임한 때로 본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자격은
이사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자연인은 한. 그렇기 때문에 자격에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사가 금치산자라든가 이런 경우는 이사의 정임 사유가 되고 그 다음에 파산자 이런 경우는 할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우리 주식회사에서 이사와 감사는 어떤 거냐면 감사는 이사를 견제해서 감독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사와 감사를 겸직할 수 있게 했다고 하면 이사가 자기가 이사하면서 자기가 감사하면은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감독하는 그러한 모순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질상 이사와 감사는 자격 변경이 안 되기 때문에 이사는 감사를 할 수 없다. 즉 이사는 감사와 겸직이 안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정관으로 자 이사는 자격이 제한이 없지만 자 이사는 우리 회사의 이사가 되려면 적어도 우리 회사의 주식을 10주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못을 박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자격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즉 우리 회사의 이사가 되려면 적어도 우리 회사의 주식을 얼마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못을 박는 거 이런 것을 자격주라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 이사가 되는 경우는 그러한 경우는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을 감사라든가 감사위원회에 공탁을 해야만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법인이 이사가 될 수 있느냐? 자, 이사는 업무를 이사회의 구성 멤버로서 이사회는 회사의 중요 사항에서 업무를 결정해야 됩니다. 따라서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의사 판단 능력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 법인 같은 경우는 법인 자체가 의사결정은 하지 못하고 법인의 어떤 기관이 법인의 대표자가 와서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법인 이사가 허용이 될 것이냐에 대해서 학설은 긍정하는 견해와 부정하는 견해로 나눠지고 있는데 다수설은 이러한 경우에는 부정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감사는 겸직이 금지되고 그 다음에 지배인, 기타 상업사용 이런 경우는 영업주의 허락이 있어야만 이사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대리상 같은 경우는 본인의, 그 다음에 인적회사의 무한책임 사원 이런 경우는 다른 사원의 물적회사 이사는 그 이사회의 허락이 있어야만 이사에 취임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사는 어떻게 이제 종료가 되느냐라고 하면 우리 민법상의 위임 관계이기 때문에 위임이 일반 종료 원인에 의해서도 종료가 되고 종료가 되면서 동시에 등기를 해야만 됩니다. 자, 어떤 경우에 이제 종료되냐면 일반적으로 민법상 위임 관계가 종료가 하나의 이사의 종임 사유가 되는 반면에 또 회사가 해산했다든지 이사가 사망, 파산, 금치산, 이사 표시에 의한 사임, 임기 만료 이런 경우는 전부 이사가 정임 사유가 되겠습니다. 즉 이사의 직을 그만두어야 되는 경우에 해당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사가 사망하게 되면 당연히 뭐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더라도 효력이 발생하는 거고 사임은 이사의 단독행위다. 즉 단독행위라고 하는 것은 이사의 일방적인 의사 표시에 의해서 효력이 발생한다. 단지 그게 이제 의사가 회사에 도달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즉 회사가 이사의 사임의사가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도달하게 되면 효력이 발생하고 따로 변경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효력이 완성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또 뭐냐면 이제 주주총회 해임 결의로서도 이 사람을 그만두게 할 수 있는데. 다만 우리 상법은 이제 여러분들이 예컨대 어떤 회사에 이사가 되었는데 기간을 정해서 임기를 보장받았는데 중간에 너 이사 그만둬라고 하면 그 사람에게서 특별한 과실이 없으면 그 사람에게 과오가 없는데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직을 그만두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어떤 손해를 배상하라고 하는 그러한 규정이 우리 상법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가 임기 중에 자기의 잘못 없이 회사로부터 이사직을 그만두었을 때는 손해를 배상을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단지 여러분들이 이것과 관련해서 두 가지 점을 주의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사의 임기를 정하고 있을 때만 그게 가능한 거지 이사의 임기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언제든지 이사가 주총회에서 해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는 회사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지 못한다. 다만 재밌는 것은 우리 상법에 이사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하는 내에서 이사 임기가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3년 동안은 이사 임기가 보장되는 거냐, 보장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회사의 임기는 별도로 계약에 의해서 계약을 정해야만 되는 거지 단지 상법에 3년 내에 이사의 임기가 보장된다라고 3년 내에 초과될 수 없다라고 했다고 해서 그 3년 자체가 이사의 임기가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점, 그 첫 번째 사항하고
두 번째는 어, 저기 정당한 이유가 이제 법률이라든가 정관 위반 행위, 기타 부정 행위를 했을 경우에 이제 해임 사유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런 경우는 이제 임기 중이라도 언제든지 손해배상 없이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손해라는 게 금액이 뭐냐? 이 손해 금액이 뭐냐면 어떤 정신적인 위자료 그런 부분은 아니고 이사가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보수액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임의 효과는 이 피해임자에게, 즉 해임되는 의사에게, 이사에게 해임의 고지를 한때 생기게 되고 해임 결의시 발생하는 것은 아닌다라고 하는 점 이해하시면 되고요. 또 마찬가지로 이제 소수수주의 해임 청구가 있습니다. 이사가 부정행위가 있거나 정관 또는 법령에 위반된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청에서 해임이 부결됐습니다. 웬고하니 대주주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해임이 부결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경우에 소수주주, 즉 주식을 얼마 갖고 있지 아니한 그러한 소수주주라도 그러한 경우는 결의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그 이사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를 하게 되면 그 법원에서 확정 판결 받음으로써 그때 바로서 해임 효력이 발생하는 거지 별도의 통지를 해야 된다든지 그런 것은 필요하지 않다는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이사라든가 감사, 청사한 이런 사람들이 업무를 집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람에 대해서 이제 주위에 다툼이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경우에 그 사람들의 직무 집행을 정지를 시켜놓고 그 사람을 대행할 수 있는 사람, 즉 직무 대행자를 선임을 하게 되는데, 이 직무 대행자라고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이 이사의 모든 업무를 할 수 있다고 생각된 건 아니고 이사가 잠시 할 수 없는 일을 임시적으로 떼어주는 역할, 즉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상무에 속하지 않는 일반적인 그러한 일만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이제 이런 것은 직무집행 정지라든가 이런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고 하는 문제고요. 이제 직무집행 시 이제 그 정지된 이사 등은 그런 경우는 그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무효가 되고 상대방이 선이라도 그것은 무효가 됩니다. 왜냐하면 판결에 의해서 그 사람이 이사로서 직무집행을 하지 말으라고 판결받았기 때문에 선의 제3자라 할지라도 국가기관이 법원이 판결한 것보다 우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는 상대가 선이라도 무효다라고 하는 게 판례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후임이사는 이제 취소되기까지 직무집행이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사와 같은 지위를 갖는다. 다만 그것이 어떠한 거냐면 회사의 상무에 속하지 않는 업무는 할 수가 없다. 즉 불가피한 관리 사무만 가능한 거지 회사의 상무에 속하는 일은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무라고 하는 것은 회사의 상시적인 업무죠. 그러한 것에 속하지 않는 업무는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보통의 업무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가처분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상무에 속하지 않는 행위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점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판례를 보면 어떠한 것이 판례인, 어떠한 것이 상무인지 이걸 보게 되면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보수를 결정하거나 신주를 발행하거나 사채를 모집하거나 정기총회 소집이라든가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타인에게 그 권한의 전부를 위임하여서 회사 경영을 이름하는 행위, 이런 것은 상무가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될 겁니다. 자, 직무대행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상무에서 벗어나는 행위라도 회사는 선해적 3자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 자, 직무대행자가 어떤 이 업무를 집행한 경우에 그것이 상무에서 벗어났다라고 해서 효력이 없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믿은 선의 제3자는 그것과 관련해서 그 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즉 효력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건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무대행자의 이제 결혼이 된 경우는 어떻게 했냐. 이런 경우는, 자, 이사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결혼이 된 이제 이사가 이렇게 선임돼가지고 운영되다 보면 이사가 어떤 특정한 사유에서 해임을 한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경우에 결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느냐의 문제인데, 이러한 경우는 이사가 사퇴하거나 퇴임한 경우, 그러한 경우에도
자기가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순간부터 자기가 그 직을 그만두는 게 아니고 다른 후임 이사가 올 때까지 그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임기의 만료라든가 사임으로 인해서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경우에 이제 이사 감사 기타 이해관계 청구에 의해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가 있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는 등기를 즉 본점 소재지에서 등기를 하여야만 합니다. 자, 이사의 권한을 보게 되면, 자, 이사의 업무 집행에 관한 의사결정, 즉 이사의 구성원으로서 이사의 업무 집행 결정에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다른 이사의 업무 집행을 감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사는 회사의 기관이다 아니다? 기관은 아니다.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업무 집행을 결정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이사회와 이 대표이사가 있을 때 이사회는 업무 결정하고 감독권이 있고 대표이사는 회사 업무를 집행하고 대표권이 있다. 이 차이점이 있는 점을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라고 하는 것은 이사회의 멤버로서 이사회는 회사의 업무 집행을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이사의 업무 집행에 대해서 그것이 법령에 위반되어야 되는지 적법성뿐만 아니라 그게 타당한 건지 라고 하는 이 타당성 감사까지 할 수 있는, 즉 감독권이 부여되어 있고,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업무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그것을 집행을 하고, 그리고 회사를 외부에 대해서 대표하는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사의 보수는 어디서 결정하냐면 정관에서 결정하고 있거나 보통은 주주총회에서 결의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러면 이사의 보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 퇴직금 따로 있고 뭐 기본급 따로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러한 것이냐? 보통 직원처럼 그렇지 않고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그게 퇴직금 됐던 뭐 상여금 됐던 여러 가지 수당이 됐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전부 뭘로 본다? 이사의 보수로 본다. 여러분들이 매스컴에서 예컨대 어떤 회사의 평균 연봉이 예컨대 삼성전자의 연봉이 이사의 평균 연봉이 50억이다 라고 했을 때 이걸 어떻게 하는 거냐? 자,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결정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어떤 삼성전자의 이사의 보수로 1000억을 약정을 한다. 근데 그 중에서 이사 수가 20명이다. 그러면 평균이 얼마가 됩니까? 50억 맞죠? 예, 50억. 이렇게 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신문매상에 나오는 것은 이게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충은 다 알 수 있는 거고 그 사이에서도 어떤 이사는 100억을 받을 수도 있고 어떤 이사는 30억을 받을 수도 있고 각각 차이는 있지만 원칙적으로 기본적으로 이 이사의 평균 연봉이라는 것은 이사의 연봉, 즉 이사의 보수를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알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이사회를 보고